네, 오늘은 저는 산풍 생존자입니다 라는 책을 읽은 기념으로 간단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쪽에 식기세척기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소음이 좀 들립니다. 네, 이해를 해주시고. 책 제목입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읽게 됐냐면 소설 코너로 걸어가고 있는데 곁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옆눈으로. 산풍? 근데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냥 뭔가 제목이 저는 산풍 생존자입니다 이래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뭐지? 하고 봤는데 여성분이 쓰셨고 95년이었대요 그때가. 제가 완전 애기 때네요. 네. 20살에 삼풍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요. 전 삼풍백화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완전 알 수 없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뒤쪽에 부록으로 삼풍백화점 참사의 기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이 책이 삼풍백화점에 대한 어떤 메인 주제가 그건데도 불구하고 이 백화점에 대한 이 사고에 대한 이야기는 부록에 한 2장으로 나와 있어요. 책의 내용은 다 다른 얘기예요. 그 참고해 주시고 1995년 6월 29일이고요. 이 주소를 지금 찾아보니까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교대랑 강남역 사이더만. 엄청 좋은 곳. 몰랐어요. 저는 강남에 있는 백화점인지도 몰랐어. 알바야? 난 모르죠. 삼풍백화점이 어디 있는지. 근데 되게 부자 동네에 있었더만. 그래서 삼풍백화점 생존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먼저 얘기했대요. 좀 집이 잘 살았나 보네요 라고 했대요. 웃기죠. 사고 생존자한테 먼저 하는 말이 집이 잘 살았나 보네요 였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한국인들의 그런 천박한 그런 인식이 보이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생존자가 되게 많았더만요. 저는 사실 백화점이 무너졌으니까 당연히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생존자가 기껏해야 10명도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생존자가 되게 많았던데? 사망자 502명, 부상자 거의 1000명입니다. 937명, 실종자 6명밖에 안 됐어요. 저는 오히려 사망자 973명, 생존자 6명, 실종자 502명 이런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죽은 줄 알았어. 생존한 사람이 거의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 생존한 사람이 937명이나 된 거예요. 부상자가.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의외였고. 다 됐다. 간이 세척해가지고. 그리고 신기했던 게 보상금을 많이 받았더랬는데요. 보상금이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보상금을 많이 받았대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았다고 써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책을 내게 된 계기가 애초에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글을 쓰다가 이렇게 된 건데 세월호 유가족들도 돈을 받았대요. 몰랐거든요. 워낙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근데 저는 아주 적은 금액을 받았다고 하길래 몇백만 원 받았나 보군 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억을 받았대요. 신기했어요. 그것도 모르던 거라. 근데 삼풍백화점은 준공 6년 만에 무너졌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6년 만에 무너질 수 있지? 근데 준공, 착공이 시작하는 거고 준공이 완공인 건가? 사실 6년 만에 무너진 이유는 부실 시공, 불법 증축, 재난관리 미비, 안전 불감증, 각종 비리, 조직적인 구조체계 미비 등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거였는데 되게 신기한 건 그래도 이때 정부가 이것에 대한 그런 사건 관련된 규명 이런 것도 되게 잘하고 재판도 하고 해서 관련된 좀 책임자들 징역도 때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한국에서 일어난 참사들은 다 그냥 묻힌 줄 알았어요. 그냥 책임도 안 밝히고 징역도 안 가고 그렇게 묻힌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그때 저는 이런 재난이나 사건 사고나 이런 비극 이런 걸 좋아하는데, 왜냐면 제 인생이 다 비극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사람은 비슷한 걸 끌어당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있죠. 저 이거 다룬 걸 되게 좋아해요. 세계 경제 위기 말만 들어도 뭔가 되게 가슴 뛰지 않아요? 이런 말 하면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뭔가 세계 경제 위기? 재밌잖아요. 세계가 위기를 겪는다?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그 08년 세계 위기에 대해서 그런 알아보는 거를 되게 재밌게 생각했었고,
그리고 9.11 테러. 9.11 테러가 그 빌딩만 무너진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플라이트 93인가? 하는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된 건데, 플라이트 93은 실화를 기반으로 만든 영화고, 거기서는 이제 그 비행기가, 이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비행기 안에서 이 사람들이 그 테러리스트들한테 협박을 당하면서 겪는 일을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그때 사건에 쌍둥이 빌딩만 공격당한 게 아니었어요. 펜타곤이랑 어떤 쇼핑몰? 그리고 백악관도 협박을 당했다고 했던 것 같고, 국회의사당 같은 것도? 응. 근데 실제로 공격받은 거는 제 얼핏 기억으로는 쌍둥이 빌딩, 펜타곤, 그리고 어떤 쇼핑몰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쌍둥이 빌딩만 공격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 하여튼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저는 제 평생의 인생이 뭐 테러 당하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항상 너무 힘들고 죽고 싶었기 때문에 뭔가 9.11 테러나 세계경제 위기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막 너무 재밌고 막 짜릿해요.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읽게 된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기타 등등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래도 징역을 7년, 10개월 뭐 이렇게 징역을 받았더라고요. 신기하죠. 난 항상 그냥 묻히고 넘어가는 건 줄 알았지. 왜냐면 08 세계 위기 때 그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결국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인가? 밖에 안 되고 그 사람도 완전 그냥 곁다리 인물? 완전 중요하지 않은 어떤 곁다리 인물만 집행유예인지 징역 몇 년인지 하여튼 완전 허접한 처벌.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이런 비리나 이런 사회적인 재난 이런 것들은 다 묻히고 끝난 줄 알았어요. 실제 처벌로 명확하게 이어진다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가 부패했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어서 저는 실제로 이 관련자들이 처벌받았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처벌을 받기도 하는구나. 어떤 비리나 잘못된 일들은 항상 그냥 진실이 묻히고 사람들이 연맥이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처벌을 받기도 하는구나. 전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사실 삼풍백화점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짧게만 나와요. 본문에는요. 본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랑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삼풍백화점 자체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이 읽기에 적절한 책이 아닙니다. 그럼 부록 2장에만 나와 있고 지금 1, 2, 3, 4장이 있는데 1장 정도만 삼풍백화점 사건에 대한 얘기 잠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힘든 일 잠깐 나오고, 그거 말고는 1, 2, 3장에선 전부 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얘기고요. 4장에선 세월호 얘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삼풍백화점 사건 자체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욕구는 충족받지 못했지만, 그리고 제가 완전 생소한 사건에 대해서 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 삼풍백화점 사건과 세월호가 얼마나 달랐는지 이런 거를 계속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분은. 그래서 흥미롭다 이런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분의 인생이 되게 고단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제 인생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은 그렇게 고단했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국인들의 평균 고난치에서 플러스 1, 2점 정도? 그냥 한국인들 기본적으로 인생이 빡세잖아요. 저는 암 수술하고 평생 왕따 당하고 뭐 사실 그렇게 비극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건이 많지는 않거든요. 제 마음은 지옥이었지만 평생이. 근데 이분은 진짜 객관적인 고통이 정말 많았어요. 네, 왜냐면 오빠가 2명이 있는데 일단 큰 오빠한테 어릴 때 존나 맞고 살았고, 그리고 어머니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힘들 때마다 본인이 다 도왔어야 됐고,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회사에서 거의 쫓겨나듯이 막 진짜 탄압당하듯이 그렇게 되고, 하여튼 객관적이고 어떤 분명하고 명확한 불행한 사건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이 사람 인생에선. 그래서 읽으면서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힘들었다고 할 만하네. 왜냐면은 저 엔간치 불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귀 기울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왜냐면 내 마음도 평생이 지옥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실제로 엄청 힘들었겠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다고 할 만하다.
힘들다고 알만해. 경청해줄 만하다. 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간한 비극으로는 제 주의를 집중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9.11 테러 정도는 돼야 집중할 만한 가치를 느끼는 것 같거든요. 이분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너무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20살 때.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사건들은 너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마약을 한 사람들도 마약을 할 때 상태가 이만큼 고양되니까 그 이외의 다른 일상적인 것들이 너무 저자극으로 느껴져가지고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처럼 이분은 너무 큰 비극을 인생 초장부에 겪어가지고 다른 자극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불행 이런 것도 잘 안 느껴지고 너무 고자극을 느껴버려가지고. 저도 사실 이분처럼 객관적인 비극, 뭐 이런 뭐 참사 사건이라던가 뭐 파산을 했다든지 실제로 부모님이 뭐 돌아가셨다든가 아버님이 자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어떤 객관적인 비극은 저한테 별로 없어요. 객관적인 비극은. 근데 제 마음이 평생 지옥이었고 평생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큼 남의 이야기에 집중을 못하는데 그래서 9.11 테러 정도는 돼야 제가 집중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러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그 정도는 돼야 집중을 할 수 있다니까. 네, 자극을 잘 못 느껴요. 테러나 막 진짜 사지가 찢기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공포 영화랑 포르노밖에 못 봤어요. 왜냐면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공포 영화나 포르노 정도 되는 자극이 아니면 아예 집중을 못하는 거죠. 집중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분이 너무 어릴 때 고자극을 느껴서 그 이후에 삶에서 제대로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자극을 못 느꼈다라는 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정신과 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저도 정신과 약 먹을 때는 그랬어요. 저도 정신과 약을 먹던 당시에는 정신과 약을 먹은 건 내 인생에서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단약한 지 5년 됐거든요. 다시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정신과 약을 먹던 당시에는 에너지를 끌어올려주니까 제가 정신과 약을 먹지 않을 때 할 수 있었던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충동적이었고 저답지 않았고 남자를 너무 많이 쫓아다녔어요. 지금은 제가 남자 안 쫓아다녀서 저는 사실 그건 좋거든요.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분이 너무 큰 고통을 겪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큰 고통을 겪었다고 인정해줄 수 있는 인정하는 거 잘 안 하거든요. 남의 고통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하는데 이분은 진짜 읽다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너무 하드코어라.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제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뭐 지 힘들었다라고 주장하려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종교에 많이 의지하신 분 같아요. 근데 아까 앞뒷말이 안 맞다고 느꼈던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어릴 때 성당을 다녔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종교에서는 되게 용서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분은 책 뒤편에서 이제 그 세월호 유가족들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게 너무 앞뒤가 모순되잖아요. 그렇게 하느님의 가치를 따른다면서 하느님은 용서를 되게 강조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용서하지 말라고? 그냥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마음이 힘드니까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위안을 삼다가 또 세월호 유가족들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 용서하지 말라고 하고 뭐야 그냥 자기 맘대로네 싶은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세월호에 관심이 있어서 본 책이 아니잖아요. 저는 세월호가 12년이 됐더라고요. 몰랐는데 세월호 당시에 전 세월호 사건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저는 남의 비극에 별 관심이 없어요. 제 평생이 지옥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내 하루하루가 존나 지옥 같은데 무슨 남의 지옥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어떤 지옥이든 간에. 그나마 이젠 제가 좀 숨이 쉬어지니까 남의 비극에 그나마 이렇게 뭐 관심이나 갖는 거지. 그래서 전 세월호 사건은 아직도 관심이 없는데 너무 세월호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네. 세월호 보려고 이거 본 게 아닌데? 그럼 차라리 제목이 저는 세월호 사건에 관심이 많은 산풍 생존자입니다. 여야 됐던 거 아니야? 근데 제목은 산풍 생존자입니다라서 내가 책을 빌렸는데 세월호 얘기를 너무 길게 한다니까? 그리고 저는 이분이 세월호에 이렇게 지나치게 이입하는 이유가 본인이 산풍을 겪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참사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참사, 특히 한국에서 일어나는 참사들에 깊이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전 그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전 근데 이 책을 읽어도 세월호에는 관심이 안 생겨요. 네. 언젠가는 생길 수도 있겠죠? 지금 안 생기고 자꾸 광주 얘기도 자꾸 하는데 광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뭐 대통령 탄핵됐던 것도 관심 없었고 대통령 탄핵이 2번 됐잖아요? 다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알바야? 내가 이 나라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배 터진 건데 이딴 나라 대통령이 탄핵되든 말든 내 알바는 아니잖아. 내 마음이 지옥인데 씨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고요. 여전히 그렇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2번에 걸쳐서 완독했는데 처음 읽을 땐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와, 이 사람 진짜 힘들게 살았구나. 그게 마음 아파서 울기도 했던 것 같고 내가 집중할 만한 비극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읽을 때는 좀 짜증났어요. 왜 세월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리고 앞에서는 뭐 종교적인 가치에 그렇게 따르라고 하더니 뭐 뒤에서는 또 용서하지 말라고 하고 왜 앞뒷말이 다른 거야. 그리고 나는 삼풍 얘기 궁금해서 읽은 건데 부록 2장에만 나와 있고 제대로 삼풍 얘기 하지도 않고 세월호 얘기만 하는 거야. 약간 이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맞다. 그 얘기는 되게 공감됐었던 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장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남을 어떻게 배려하고 여유로울 수 있겠냐고. 되게 공감됐어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한테 그 따뜻한 마음을 기대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 상처가 면 자기 상처 돌보기도 힘든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상처가 많은 사람과 사귀면 본인의 각자의 상처가 감당이 안 되니까 건강한 연애가 될 수가 없고 또 이분이 건강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대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까지 망쳐버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가 많고 망가진 사람은 망가진 사람을 만나도 서로를 괴롭히고 건강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망쳐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하시다가 지금 혼자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공감됐어요. 네. 그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 더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저 진짜 짱 이기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신들 댓글도 안 보잖아요. 내 마음 지키는 게 최우선이거든 나는. 그래서 되게 공감됐어요. 맞아, 상처가 많은 사람은 더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 그리고 또 뭐 있었는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 뭐야 지금 기억이 안 난다. 네. 그리고 정신과 약에 대한 찬양은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전 좋은 기억이 아니거든요. 정신과 약은 정신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함부로 복용하기도 어렵고 또 이 의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의사를 바꾸면 약이 확 바뀌어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저도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고 다시 먹고 싶지가 않아요. 네. 약을 먹으면 먹는 대로 그 안에서의 고통이 있어요 또. 근데 약을 안 먹으면 또 고통이 있는데 약을 먹었을 때 나와 안 먹었을 때 나를 비교하자면 저는 약을 안 먹는 나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물론 기능이 매우 떨어지긴 하는데 약을 먹었을 때 나는 억지로 에너지를 끌어올려가지고 뭔가 충동적인 행동, 즉흥적인 행동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불안한 형태의 충동으로 지속이 되더라고요. 안정적인 지속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게 내 내면에서 올라온 본질적인 힘이 아니라 약으로 끌어올리는 억지스러운 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약을 먹는 기간에도 잠을 못 잤거든요, 제대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냐? 그리고 뭐 모임 많이 나가면서 어쩌고저쩌고. 근데 저는 모임을 많이 나가봤거든요? 결국 남은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오히려 모임을 다니다 보니까 모임에 대한 회의적이 됐달까? 이분은 고립되지 말라고 자꾸 남들과 소통해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시도를 할수록 고립이 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제가 일방적으로 배설하는 공간이지 소통하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임을 나가고 오히려 사람들과 교류를 할수록 하기 싫다는 것만 더 느끼게 되고 한동안 제가 학원 다니면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듯이 살았을 때가 있잖아요. 전 그때의 기억이 악몽 같거든요.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지금이 나아요. 예. 그래서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네, 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리고 이분은 약간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봉사도 다니고 하니까 거기 수녀님들이 밥도 해주고. 저는 딱히 뭐 그런 존재도 없고. 아, 이거다, 이거. 이건데 배지와 스티커 같은 거를 달고 다니면서 아주 나는 타인의 불행에 무심하지 않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해 기꺼이 도와줄게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뒷말과 좀 모순되는 게, 근데 또 막상 자기한테 이렇게 힘든 얘기 하는 사람들을 보고 당황했다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여기 앞에서는 타인의 불행에 무심하지 않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해 기꺼이 도와줄게라고 했대잖아요. 근데 또 막상 자기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힘든 얘기를 그렇게 많이 늘어놓는데요. 원래 불행은 불행을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건데 되게 당황스럽고 뭐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먼저 그런 표시를 했잖아. 나한테 불행을 말하세요 라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사람은 불행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의 불행에 대해서 떠벌리다 보면은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나한테 와요. 비슷한 것끼리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어느샌가 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 것 같다면은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먼저 불행을 떠벌리고 있을 거예요. 아무 높은 확률로. 불행을 떠벌리니까 불행한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눈에 보기 좋고 맛도 좋고 뭐 기분 좋은 것들을 떠벌리면은 그런 사람들밖에 나한테 오진 않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이게 더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자꾸 힘든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잘 한번 돌아보세요. 본인이 먼저 그걸 하진 않았는지.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얘기를 많이 하지 싶으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한테는 되게 다양한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 빨강도 있고 노랑도 있고 파랑도 있는데 내가 얘한테는 빨간 나를 보여주고 쟤한테는 노란 나를 보여주고 쟤한테는 파란 나를 보여줘요. 근데 빨간 친구 입장에서는 너 왜 나한테 빨간색만 보여줘 하지만 쟤는 내가 딱 봐도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내가 느끼기에 저 사람이 불행한 것 같으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행한 나를 보여주려고 해요. 비슷해 보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걸 알아들을 수 있겠지. 근데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내 불행을 보여주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면 얘는 이걸 못 알아들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딱 봐도 쟤는 이걸 알아들을 것 같아. 내 불행을 알아들을 것 같아. 이러면 가서 내 불행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한동안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고민 상담하고 막 힘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보면은 걔네가 보기에 내가 불행해 보이니까 얘는 내 불행을 알아들을 거야 해서 그랬던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잘 보세요. 본인이 쟤는 쓰레기통 같아 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다 감정을 버리는 거라니까. 쟤는 쓰레기통 같아 딱 봐도. 그래서 그거 알잖아. 그거 꽃밭 효과 이런 게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항상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곳에다가 꽃밭을 조성했대요. 화단을. 그러니까 더 이상 쓰레기를 안 갖다 버리는 거야. 왜냐면 쓰레기 가져가다가 못 버려. 왜냐면 꽃이 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남들이 나한테 족같이 할까? 그러면 내가 그런 에너지를 풍기고 있는 거야, 사실. 근데 그게 좋고 나쁘고로 떠나서 만약에 그게 싫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쓰레기를 이렇게 갖다 버릴까? 그럼 청소를 하라니까? 화단을 꾸미라고. 그러면 쓰레기를 안 갖다 버린다니까? 무의식적인 거예요. 사회심리 실험에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사회심리 실험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너무 재밌거든, 이게. 분명히 이게 정답인데도 남들이 오답을 말하면 나도 오답을 같이 말하고요. 항상 쓰레기를 갖다 버리던 곳에 화단을 조성하면 쓰레기를 안 버리고 집에 갖고 옵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나한테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 싶으면은 깨끗이 해보라고. 깨끗이 만들어보라고. 그러면 더 이상 못 버린다니까? 안 어울리니까? 비슷한 건 비슷한 것끼리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유튜브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남들이 보고 싶을 만한, 정말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여기는 꽃밭이다, 화단이다 라고 느낄 만한 것들을 만들면 사람들도 많이 몰려와서 재밌다고 박수 쳐주고 막 존경하고 하겠죠.
근데 제가 만드는 콘텐츠가 제가 보기에도 뭐 이렇게 훨씬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칭찬받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충분히 남들로 하여금 성의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좋은 댓글이 달리지도 않는 거겠죠. 그걸 인정해야지. 그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 책이었네요. 제가 근데 이걸 읽으면서도 느낀 게 저는 확실히 동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성인이 쓴 책을 읽으려면은 그냥 저런 정도 책이 아니면 막 가르치고 잘난 척하는 책들은 저는 읽고 싶지 않고 동화나 그래픽 노블 이런 게 확실히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